무슨 말 하는 거야? 명절에 말이야. 차례 지내고 해야지. 차례를 왜 지내? 왜 지내냐니? 당연히 차례는 지내야지.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차례를 왜 지내? 그래도 누나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작은 집도 있고. 뭐, 시고모? 난 안 가. 나는 진짜로 할 만큼 했으니까 차례를 지내고 싶으면 박씨끼리 지내요. 여보 또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전도 한 세 가지만 붙이고. 부엌에서 당신이 이제 대장이지. 아, 혼자밖에 없는데 대장해서 뭐해? 그리고 누가 대장 되고 싶대? 그러면 당신이 대장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주정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주 씨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드디어 며느리 역할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잘 버텼다 싶었습니다. 주 씨도 이제 시집이 없으니 앞으로 남편에게도 처가의 의무감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내자는 남편.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누나와 여동생을 비롯한 다른 친척들은 여전히 시골에 있다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왜 시집살이를 자기가 시키려는 것인지. 혼자 가라고 했더니 주씨 없이 혼자 내려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남편이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시집에 관련된 일에 한해선 별 도움이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말년에 남편이 이런 악역을 자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였다면 해결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제 혼낼 사람도 없는 마당에 무서울 건 없었습니다. 주 씨가 기억하는 시집에서의 첫 명절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북적거리는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주 씨의 친정도 차례를 지냈지만 오는 가족이라고는 몇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차려서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 전 부칠 기름 좀 가져와라. 짐을 놓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 씨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옛주택은 부엌도 넓지 않고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움직이기 참 불편했습니다. 너는 기름 모르니? 식용유? 아, 알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맹해서 어디다 써? 너 뒤에 있잖아, 지금.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주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너는 여기 앉아서 전 부치고 있어. 부칠 줄은 알지? 네. 있어봐라. 창호 이불 좀 깔아주게. 주 씨는 애써 황당한 심정을 감췄습니다. 주 씨의 남편에게 이불을 깔아주러 간다는 시어머니. 주 씨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거실 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창호야, 거기 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여기 이불 위에 누워있어. 운전하느라 힘들었는데 한숨 자. 그러자 남편이 꾸물거리며 일어나 이불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러고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주 씨와 남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뒤집개를 들고 있는 주 씨를 보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뿌듯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예, 너는 전 부치다 말고 여기 나와서 뭐하니?
이따 저녁에 어른들 오시니까 얼른 해야 해. 그렇게 바쁜 거면 아들도 불러서 같이 시키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주 씨는 점심부터 오후 내내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만 잠깐씩 부엌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있었고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운전은 같이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째서 남편만 피곤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 남편은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기가 찼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것들은 작은 방으로 옮겨놓고 얼른 밥상 차려라. 아, 저희 먹을 밥상이요? 손님들 온다니까 그러네. 아직 명절이 되려면 하루가 남았는데 무슨 손님이 벌써 온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있은 후에 주 씨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죄다 이곳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 씨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친척들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있었고 그냥 이웃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전날부터 모여서 식사를 하고 놀았다는데 그렇다면 주 씨가 없을 땐 시어머니 혼자서 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얼마 만에 남편이랑 마주친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가던 참이었는지 바지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그래도 엄마가 많이 하시잖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이 집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 우리는 손님 맡고 있잖아. 손님을 당신이 맡고 있는 거야? 나랑 어머님이 맡는 거지. 그러자 남편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가실 거야. 자고 가는 사람은 몇 없어. 그런데 그때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얼른 가봐야겠다. 화장실부터 좀 갔다가.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주 씨는 허탈함에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 씨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는 또 거기서 뭐하고 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주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로도 한참을 치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살만할 텐데 아직 명절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4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하고 또 손님을 맞고 시누이들이 올 때까지도 주 씨는 식모처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부엌 일을 했습니다. 손끝은 야무져서 음식엔 자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명절은 그거랑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빠릿빠릿한 노동력만이 필요했죠. 주 씨는 명절 당일 오후 늦게 시집에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저녁도 안 먹고 간다며 눈총이란 눈총은 다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친정이 주 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식사는 못하고 인사만 나누고 나왔습니다. 사실 자고 올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바로 나왔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밥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저녁밥 말이야. 장모님 댁에서 안 먹고 왔잖아. 어머님이 싸주신 거 먹어요. 난 못 먹겠으니까. 주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주 씨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식탁에 꺼내놓고 대충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도와줬다가는 당신이 더 욕먹는다니까. 욕먹을까봐 나 혼자 그렇게 고생시킨 거라고. 그래. 나도 안 도와주고 싶었겠어? 근데 다 당신을 위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명절이 이런 식이면 나는 명절에 가기 싫어. 며느리가 종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해야 해? 당신은 잠자고 술 마시고 노는데 나는 거기서 시중드는 하녀 같았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남편은 다음부턴 그러지 않게 자신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씨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 것도 억울해서 울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며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달랬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다음 명절은 이전 명절을 복사해 놓은 듯 똑같았습니다. 창호야,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이불 위에 누워서 한숨 자.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주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쭈뼛쭈뼛 이불 위로 엉덩이를 옮겼습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주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시어머니는 주씨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고로 순종적인 여자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지금은 좋다고 그래도 나이 들면 달라요. 그러다가 남자가 바람나고 그러는 거 한순간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남편을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 얘. 전을 부치는 주씨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씨는 차마 어른인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주씨의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을 평생 위하며 살았을 텐데 남편은 시집만 가면 남의 편이 되곤 했습니다. 주씨는 자꾸만 남편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씨가 도끼 눈을 하자 누워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어슬렁 걸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주씨를 흘겨보았습니다. 네가 불렀니? 아니요. 아니, 바빠 보여서 도와주려고 그랬죠. 바쁘긴 뭘 바빠? 충분하니까 너는 가서 잠이나 자. 몇 시간이나 운전했으면 피곤할 거 아니야. 운전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남자를 부엌에 들어오게 하니?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말투에 남편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부엌을 나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화난 것 같아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싸우고 남편은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매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 싶어서 가고 어리석었죠. 분위기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는 주씨조차도 통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지나자 남자들은 쉬는 게 당연했고 부엌은 여자들만 있는 게 익숙해졌죠.
명절날 점심쯤 오는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여기 김치 좀 더 썰어내와줘. 네. 새언니, 그릇이 하나도 없는데 설거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전형적인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전형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씨가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만삭되는 일을 좀 덜 시켰다는 점이랄까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주씨의 아이도 어느새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거 음식 옮겨놓고 설거지 해라. 네, 어머님.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어린 아들이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맨날 엄마랑 할머니만 해? 오죽했으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어른들이 깨닫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가, 우리 강아지는 나가 있어.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 참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주씨는 처음 보았습니다. 주씨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아들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씨는 아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그렇게 클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니 있으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시 거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씨는 억울했습니다. 이 나이 때부터 이렇게 큰 남편은 커서 저렇게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자 또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이 찾아왔고 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씨를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겠지만 젊다는 이유로 잔심부름을 더 많이 한 주씨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주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착해? 저렇게 보여도 순여우야. 안 보고 있으면 지 서방 쥐잡듯이 잡고 말이야. 여시야, 여시. 그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맘에 안 들어 죽겠어. 일이나 잘하면 또 몰라. 느리고 눈치도 없고. 뭐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저런 거 데리고 일하려면 내가 죽어나지. 차라리 소가 낫겠어.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낫잖아. 잘 가르쳐 봐야지. 좀 야무진 애랑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인물도 없어. 음식도 못해. 성격도 사나워. 에휴. 지들끼리 눈 맞은 걸 어떡해? 그래도 아들 낳았잖아. 그니까 아들 낳아준 거 그거 딱 하나? 그거 빼고는 없다니까. 그나마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지. 시어머니의 말에 주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만 들어보면 자신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겸 시바지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늘 말끝마다 혀를 차고는 했는데 며느리가 이토록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붓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못한 것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미우니까 뭔들 예뻐 보일까요? 인물까지 못난다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씨를 자신의 아들이 쫓아다녔던 얘기는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친척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다니 사람들이 주씨를 뭐라고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사람들도 꼭 식모 부리듯 어이어이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주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술판이 벌어져서 떠들썩했는데 주 씨의 마음속도 그랬습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자 허리에 손을 짚고 주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부르고 난리 났는데 여기 앉아서 놀고 있어? 주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러 왔어? 정신 차리고 일해. 시어머니의 언성에 여럿이 고개를 빼고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 씨를 잡았습니다. 다들 명절에 놀러 오는데 왜 저는 일하러 와야 하나요? 뭐야? 주 씨의 대꾸에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뭐? 뭘 못하겠다는 거야? 소보다 못한 며느리 데리고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안 올 거니까. 여보, 왜 이래? 남편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주 씨를 말리면서 다그쳤습니다. 빨리 죄송하다고 해. 어머니, 애엄마가 좀 힘들었나 봐요.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나 집에 갈 거니까 당신도 같이 갈 거면 오고 아니면 내일 기차 타고 와. 주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갈 듯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 씨는 무시하고 차키를 챙겼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러고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면 더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현준아, 가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 씨를 따라왔습니다. 차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일이면 끝나는데.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지? 정말로 이제 명절에 안 올 건 아니지? 한심한 남편의 말에 주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골 분이라 좀 그래. 옛날 분이잖아.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돼? 남편은 일방적으로 주 씨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 씨만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 그렇게 부려진 적 있어? 남편이 주 씨의 친정에 가면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은 종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왜 몰라. 그러니까 나도 집에 가면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잖아. 노인네랑 싸워서 뭐해. 남편은 집에만 돌아가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이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과와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박차고 나와버린 주 씨에게 화가 난 것 같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안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가니까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나는 친정에 갈 테니까 각자 집 챙기자.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가?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해? 호래비 같잖아. 이 와중에 남편이 걱정되는 건 그런 보잘것없는 시선인 것 같았습니다. 주 씨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주 씨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차라리 자신도 안 가는 게 낫겠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죽을 상이었죠. 주 씨는 편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을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도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시어머니에게도 도끼가 좀 빠진 듯 했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며느리가 연을 끊을까 싶었는지 차례 음식도 줄였고 시누이가 오면 시누이에게도 일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은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 차례 없애려고 노력해볼게. 남편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난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주 씨는 어느새 50대가 되었죠. 그동안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끝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며느리 역할은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며느리의 역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추석에 장은 내려가서 보는 게 좋겠지. 남편의 말에 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서 사가면 시들지 않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명절에 말이야. 차례 지내고 해야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차례를 왜 지내? 왜 지내냐니? 차례는 지내야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결국 남편은 차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마당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남편.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차례를 왜 지내? 그래도 누나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작은 집도 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 안 가. 차례 지내려고 어머니 집도 안 판 거야. 정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집에 매여 살아야 한다니. 당신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구나. 무슨 말이야? 마음이 아직도 그 집에 있다는 말이야.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집의 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여야 하는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할 만큼 했으니까 차례를 지내고 싶으면 박씨끼리 지내요. 여보, 또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전도 한 3가지만 붙이고 부엌에서 당신이 이제 대장이지. 아, 혼자밖에 없는데 대장해서 뭐해? 그리고 누가 대장 되고 싶대? 그러면 당신이 대장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주 씨와 남편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틈만 나면 주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거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명확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라니까? 이제 양가 각자 챙기자니까? 당신도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 안 말린다니까 왜 자꾸 같이 가야 한다고 그래? 아,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호랩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것도 그렇고. 남편의 말에 주 씨는 지쳤습니다.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아내를 희생시키려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누이들에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주 씨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옳게. 지난 설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지냈던 거고. 그래도 추석부터는 차례 지내야지. 시어머니 노릇을 할 사람은 여럿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못해요. 하시려거든 고모가 하세요. 뭐라고? 아니, 이 집에 며느리라고는 옳게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시댁 없어? 저는 더는 안 하니까 설득하시려거든 전화하지 마세요. 주 씨가 강하게 나가니 시누이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를 냈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옳게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만 기다린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한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며 명절마다 노동한 것도 누군가 상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은커녕 화만 내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끝인 줄 알아? 여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모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근데 우리가 차례를 안 지내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며느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깟 명절 없애는 게 낫겠죠. 뭐라고? 말 다 했어? 다 했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누이는 시집에서 주 씨만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점심때만 되면 꼬박꼬박 친정으로 찾아왔겠죠. 주 씨는 그런 시누이들 수발까지 들며 살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시누이도 그만해야 했습니다. 같은 여자인데도 그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버티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척하는 것에 쏘가 눈이 가려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전화 올 텐데 당신도 정신건강에 안 좋아. 날 위하는 척 하지 마. 당신 체면 때문에 날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잖아. 일꾼도 필요하고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주 씨가 단호하게 버티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여보, 장모님한테 언제 갈까? 허리 아프다고 그러셨지? 안마 의자를 하나 놔드려야 하나? 여보, 청소 내가 싹 해놨어. 갑자기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고 친정에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처리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나 잘하지 참 애쓴다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거 좀 차례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편 위해서 그것도 못해? 뭐 맨날 가?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음식 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애원까지 해야 해?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주 씨의 고생이 별것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조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주 씨의 노고를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을까요? 글쎄, 어쩌면 그렇게 악독했던 시어머니가 주 씨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주 씨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명절에 시골 좀 내려가자고 했다고 이혼하자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혼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 이혼해서 가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노릇 그만하고 싶어. 당신이 시킨다면 당신이랑도 이혼할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못한 게 뭐야? 당신이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게 문제지. 생각해보니까 첫 명절 때 이랬어야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어려서 내가 뭘 몰랐어.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니, 여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번 추석에는 그래. 가지 말자. 이번 추석에 가지 말자는 소리는 다음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 생각에 변함없어. 아무리 그래도 명절 때문에 이 나이에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젊을 때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걸 후회 중이야. 젊었을 때 안 갈라선 거? 여보, 미안하다니까. 주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자꾸만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이유도 정말로 주 씨에게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만 마음을 풀고 명절에 내려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한평생 살았다니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그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주 씨가 없이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석은 지났고 시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누이들도 전화가 왔고 시고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얼른 도장 찍어. 그러자 남편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말로 이럴 거야? 이쯤 했으면 됐잖아. 뭐가 됐다는 거야? 여보, 그럼 명절에 안 내려가면 돼. 그럼 됐지? 선심이라도 쓰듯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생색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이랑도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 송실이 가장 노릇했잖아. 그러면서 명절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 그리고 또다시 냉랭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주 씨는 나가서 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씨가 부동산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제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이제 와서 어떻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애는 생각 안 해? 애 다 커서 지 앞가림하고 사는데 무슨 애 걱정을 해? 그럼 앞으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 퇴직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기로 했잖아. 다시 생각해줘.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내가 달라질게. 명절의 명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남편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걸려온 시누이의 전화에 남편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나,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명절은 명절이야. 지내려면 누나가 지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책임이면 내가 책임지고 없애겠다잖아. 누나는 왜 장난 말을 안 들어요? 내려갈 일 없으니까 어머니 집도 팔어. 그 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라지겠다더니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소에도 나쁜 남편이었다면 이 나이까지 같이 살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먹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륜이라는 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시집 식구를 찾아가자고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었죠. 주 씨는 아무 말 않고 남편이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이 안마의자를 보냈어. 근데 이거 너무 세서 뼈가 부러질 것 같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박서방이 안마의자를요? 그래. 지난번에도 와서 웬 보약을 놓고 가더니 갑자기 왜 이래? 어디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병이 걸렸다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아, 당신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위 노릇 하려고 그러지.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있자 남편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민이 대학 가잖아. 그래서 용돈도 보냈어. 칭찬해달라는 듯이 바라보는 남편. 정민이는 주 씨의 조카인데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도 까먹고 있었는데 언제 용돈을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주 씨는 남편을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남편의 중얼거림에 심란해졌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누가 쏘가? 하지만 말로는 강하게 했죠. 그런 주 씨에게 남편이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나라고 그냥 하는 일들인 줄 알아? 나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딸은 없어도 만약 내 딸이 결혼해서 당신처럼 그렇게 고생했다면 나도 화났을 거야.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였습니다. 딸은 안 되고 아내는 고생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 씨도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남편과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아도 억울하긴 했습니다. 지난 세월도 그랬고 명절마다 방관했던 남편의 무심함도 말이죠. 이대로 덮어두고 사는 것도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나 혼자 여행 갈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얼마든지. 근데 여행 경비는 당신 용돈 모아서 대줘. 뭐? 각자 버는 돈은 모두 주 씨가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취미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씨로서는 같이 번 돈으로 여행 가면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혼을 막으려면 뭐든 할 것 같더니 용돈을 모아서 여행을 보내달라는 말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능한 선에서 어디든지 보내줄게. 매년 명절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야. 그 소리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며느리 아니다. 완전히 졸업한 거야. 그래.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결국 주 씨의 마음을 돌렸다는 사실이 기쁜 것 같았습니다. 주 씨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처가에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용돈으로 여행도 보내주겠다는 남편과 굳이 이혼해서 뭐 할까 싶었습니다. 더 늙고 병들면 의지할 사람도 필요했고 말이죠.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로 20년 넘게 고생한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을 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고생한 것만큼 잘하며 살겠다는데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 아침 주 씨는 공항으로 향했고 남편은 시골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서 풀을 깎겠다며 말이죠. 시누이들이나 시집식구 누구도 주 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명절마다 꽤나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형님만 자식이에요. 저는 자식도 아니죠. 그럴 거면 아들 하나만 낳지 전 뭐하러 낳으셨어요. 뭐야? 너 그게 지금? 너 이 자식이 그게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어라.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랑 저 차별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요. 애들까지 되물림 하시면 안 되죠. 장손만 어머니 손주예요. 어머니는 나중에 더 늙고 병들어도 작은 아들 부양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6세 서영남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작은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서 씨가 장남만 아들로 생각한다며 더 늙고 병들어도 작은 아들에게 부양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 보내지도 못했던 대학에 다녔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온 식구 먹여 살린다고 평생 고생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서 씨를 부양한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나이든 부모에게 이런 잔인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성이 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 씨가 잘못 키운 것인지 서 씨는 서글펐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 씨도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양받을 생각 없으니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을 말라고 말이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잘 살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당하지나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뭐든 겪어봐야 깨달으니 말이죠. 서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좋으면 당연히 찬성이지만은 대학 등록금이 좀 비싸냐? 장학금도 받고 저도 일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네 형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 안 가고 일해?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린다니까요.
돈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될 생각은 안 하고는 암만 차남이라도 가족 생각은 안 하냐? 작은 아들은 대학에 꼭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서씨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남편 직장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알아서 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은 아니었고 일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죠. 반면에 큰아들은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저 오늘 잘렸어요. 뭐? 왜? 회사가 힘들다고 그만 나오래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가 왜 널 잘라? 작은 아들은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데 장남이 바로 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서씨 부부는 큰아들에게 식당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던 아들은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서씨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식당에서 부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그런대로 굴러갔습니다. 아들도 번듯한 가게가 생기니까 좀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형한테 월급도 안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명절에 찾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라도 받고 일하는 줄 알았다며 서씨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아직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나까지 월급 타가면 네 형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리 좀 더 잡으면 그때 받으면 돼. 아니, 형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큰아들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맞받아쳤고 두 형제가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둘을 말렸습니다. 영철이 너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아버지.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다고 그러시더니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할만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너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네 형 식당 좀 도와. 장남이 잘 돼야지 너도 잘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자 아버지에게도 말대꾸를 하려는 작은 아들의 손을 서씨가 조용히 잡았습니다. 더 이상 서씨의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영철아 그만해. 작은 아들은 서씨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지 혼자 잘났지. 영태가 두 아들은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볼 때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들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들의 사이엔 깊은 골이 생긴 듯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서씨 부부는 큰아들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서씨와 남편이 작은 집을 구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도 낳고 키워야 하는 장남에게 집을 양보하자는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둘이 살 만한 크기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죠.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작은 아들도 곧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를 구하는데 조금 보태줄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돌려주지 못해 서씨의 마음이 좋지 않았죠. 우리 사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작은 아들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형이 보수도 안 주고 엄마를 부려먹는다며 화내던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는 손을 벌린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형편 뻔히 알잖냐? 그런데 형님은 집도 주셨잖아요.
그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 말이야. 저는 많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에서 조금 부족한데 그것만 좀 보태주셨으면 해요. 서 씨는 작은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두 채라 각각 하나씩 주면 서 씨도 오죽 좋았을까요? 그런데 큰아들보다도 돈을 잘 버는 작은 아들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너는 돈도 잘 벌잖냐? 형에 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저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어머니 아버지는 늘 형밖에 모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늘 그러셨잖아요. 장남 아니면 의미 없으시죠. 서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은 아들의 서럽다는 듯한 목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장남 차남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넌 일찍 나가 살면서 혼자 벌어 혼자 썼잖냐? 그런데 네 형은 그래도 장남이라고 책임감이 있어서 다 같이 잘 살려고 대학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부모한테 보탬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형이 보탬이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얹혀서 산 거죠. 대학은 제가 스스로 갔고 어머니는 형 식당 차려주시고 집도 주셨잖아요. 누가 책임감이 있단 말씀이세요? 영철이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땐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식당도 형만 혼자 잘 살자고 차린 거 아니잖아. 실제로 식당 일이 좀 나아지면서 서 씨는 월급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과 비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내내 서 씨 부부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땅 나눠서 큰아들에게 이만큼 지원해줬다고 보기도 그랬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동안 그것들이 차별이라고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했는지 작은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더니 서 씨의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다시 작은 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으시겠어요? 왜 못 지내? 아니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아들은 혼자 남겨진 서 씨가 걱정되는지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너희 집으로 가면 식당에서도 멀어지고 여러모로 불편하지.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살련다. 마음만이라도 고마웠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 비해 섬세한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새 생명이 채웠습니다. 큰아들은 아들을 낳았고 작은 아들은 딸을 낳았습니다. 3달 터울이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딱 좋네. 장남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도 복이었고 서 씨 팔자에는 없었던 딸을 차남이 낳았으니 그것 또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낮 동안엔 식당 나오지 마시고 애기 좀 봐주세요. 진수 엄마는? 진수 엄마는 식당 일 봐야죠. 진수 엄마가 애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식당 일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허리도 아픈데 집에서 편하게 진수 돌보세요. 애 재롱도 보고 좋죠. 사실 아이를 보는 게 허리에 더 나쁜 것 같았지만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서 씨도 자신의 손으로 장손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서 씨는 이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 몸조리도 해주었고 애가 조금 컸을 때는 서 씨가 손자를 도맡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잘 지냈니?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바쁘세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바쁘긴 하지. 너희는 무슨 일 있니? 그게요. 혹시 낮에 잠깐씩 연서 좀 봐줄 수 있으세요? 연서? 연서 엄마 있잖아. 이제 복직해요. 근데 다이 돌봐줄 사람을 구하긴 했는데 그래도 2-3시간은 볼 사람이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요.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미 손자를 봐주고 있어서 손녀까지 돌봐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수는 어린이집 갈 때도 됐잖아요. 손자가 3달 앞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녀딸보다는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저희 퇴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장모님도 가까이 안 계시니까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둘을 같이 보니? 진수만 보는 것도 골병 들겠다. 1년 동안 진수 봐주셨으면 저희 연서도 조금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진수는 어떡하고? 형수님은 꼭 식당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도 있고요. 아이고, 그건 안 돼. 진수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내가 안 봐주면 애 탈난다. 서 씨의 말에 작은 아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듯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돈 잘 버니까 사람을 하나 더 쓰던지 해봐. 미안하다. 거절하는 서 씨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사람을 썼구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하는 부부라서 바쁘긴 한 모양이었죠. 그 이후로도 서 씨는 손자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손자는 할머니가 다 키웠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서 씨의 낙이었습니다. 영태가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니. 왜요? 식당에 앉아서 마늘을 까던 서 씨가 퍼뜩 든 생각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서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 씨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진수 대학 등록금이지. 그러자 큰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셨는데요? 엄마가 이만한 돈도 없는 줄 아냐? 그걸로 진수 학비네. 그러자 큰아들이 물끄러미 서 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진수 그놈이 커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지. 갚긴 뭘 갚어. 내 새끼 공부시켜주는 건 당연하지. 서 씨는 내 자식들만큼이나 귀하게 키운 손자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능력 닿는 한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갔습니다. 발표가 났을 때는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특히나 큰아들은 자신의 한을 아들로 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죠. 근데 영철이한테는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라. 영철이한테요? 그래. 혹시라도 서운해할 수 있잖아. 뭘 서운해요? 어머니가 우리 진수 키워주신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등록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해 손녀딸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이 비싼 탓에 둘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명절 때나 가끔 보는 손녀보다는 내내 끼고 살았던 손자가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명절에 작은 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비 얘기가 나왔는데 손자가 무심코 말을 꺼내는 바람에 말이죠. 어머니 참 한결같으시네요. 작은 아들은 서운한 티는 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을 취직을 못할 때 서씨도 애가 탔습니다. 진수야, 이거 가지고 가라. 서씨는 때때로 식당에 들르는 손자의 주머니에 10만 원씩 넣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본다면 용돈을 그만큼 줄여버리기에 아무도 모르게 주었죠. 그러자 손자가 눈짓으로 고맙다고 하고는 얼른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놈은 뭐가 되려고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큰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공부도 곧잘했던 손자이기에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음 해에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따서 큰 회사에 들어간다더니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식당이라도 물려받으면 되잖아. 속상해하는 큰아들에게 서씨가 말했습니다. 설마 장손을 굶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연서는 세무사식이나 됐는데 나 참 쪽팔려가지고 어디다 말도 못해요. 더 좋은 대학 나온 놈이 연서는 지 엄마 아빠가 대학 나와서 잘 가르쳐서 그런 거지. 어쩌냐. 미안하다. 그때 영택이 너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이래서 가난도 대물림 된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가 잘나니 자식도 잘나졌습니다. 큰아들을 대학도 안 보내고 일을 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대학을 가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씨 또한 가방끈이 짧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그놈은 연서 공부시킬 때 진수한테 조언이라도 좀 해주지. 손녀는 대학을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했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합격해서 벌써 회사에 취직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사이는 더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요. 그놈이랑은 말도 못 섞어요. 말끝마다 잘난 척하고 진수 주눅 들어서 싫어요. 그건 그렇다. 손자가 잘 됐으면 손녀를 끌어줬을 텐데 손녀가 잘 되니까 그 반대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성별도 바뀌는 바람에 손자는 더욱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끔 보게 되면 서로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꼭 자기 아빠들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서 가을에 결혼해요. 뭐? 벌써?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요. 그런데 서씨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씨도 80을 바라볼 때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손녀딸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서씨에게 손녀 사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참 좋아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일주일 뒤쯤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 축의금 말이에요. 아, 그래. 연서한테 줬는데 받았대냐? 네. 근데 20만 원 하신 거 맞으시죠? 그래. 왜?
뭐가 잘못됐어? 잃어버렸대니? 아니에요. 싱겁기는. 작은 아들은 곧 손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며 주말에 손녀와 손녀 사위가 함께 서씨에게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씨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늙은이를 다 챙겨주네. 안 와도 되는데. 따로 인사드린 적은 없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간다고 하니까 시간 비워두세요. 뭐 차릴 필요 없고요. 연서랑 같이 외식하세요. 알겠죠? 알았다. 그런데 막상 주말이 다가오자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토요일에 갈게. 토요일에 연서 오기로 했어. 연서 신랑이랑. 나도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연서는 나중에 오라고 해. 중요하게 할 말 있단 말이야. 아이고, 바로 내일인데? 사실 내년에 나도 결혼하려고 해. 할머니, 그래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 어머나, 정말이야? 서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겹경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와야지. 연서는 다음에 오라고 할게. 이미 결혼식장에서 한 번 봤으니까 굳이 급하게 인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루고 다음날 손자와 예비 손자 며느리를 만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 손녀 사위를 따로 보진 못했습니다. 금방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음 해 손자가 결혼할 때는 서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도 울지 않았는데 어쩐지 손자가 결혼하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죠. 그리고 서씨는 꽁꽁 숨겨뒀던 돈을 꺼내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진수한테 5천만 원이나 주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큰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서씨에게 물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그걸 제 아빠에게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장손 결혼하는데 할머니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내 손으로 키운 내 새끼인데.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은 작은 아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인 건 처음인 듯 했습니다. 서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몰랐습니다. 연서 결혼할 때는 꼴랑 20만 원 주시더니 5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잖냐?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건 너도 알잖아.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남자가 결혼할 때 목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여자는 필요 없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참, 연서는 직장도 잘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진수는 덜 벌잖냐? 그래서 미천하라고 좀 도와준 건데 작은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어라. 작은 아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작은 아들은 늘 큰아들보다 잘 살았습니다.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펜대 굴리면서 사무실에 앉아 편히 돈 벌었습니다. 큰아들이 한 고생에 비하면 아주 윤택하게 살고 있는데 돈 때문에 자꾸만 서운해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서씨는 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도울 생각은 않고 질투만 해대니 말이죠.
어머니한테는 형만 자식이에요? 저는 자식도 아니죠? 그럴 거면 아들 하나만 낳지 뭐하러 낳으셨어요? 뭐야? 너 그게 지금 너 이 새끼가 그게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큰아들까지 대화에 끼어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그러지 말어라.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랑 저 차별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요. 애들까지 되물림 하시면 안 되죠. 장손만 어머니 손주예요. 그건 진수를 내 손으로 직접 키웠으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연수 좀 맡아달라고 할 때 하루에 2시간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벌써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그 뒤로 작은 아들네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우울한 서씨를 큰아들네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손자 며느리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끊긴 인연이 있으면 이어지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서씨 나이 82의 증손주를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씨는 손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직 정정한 서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2이면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든데 증손주를 본다고? 아이고, 제명에 못 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손자를 직접 키웠거든. 그래서 나이 든 할머니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야. 나이가 있으니 혼자 사는 것도 불안했고 마침 손자도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여러 상황상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연준이 자꾸 옷 입히지 마세요. 더워서 땀 띠나요. 날이 쌀쌀해서 입혔지. 감기 걸릴까봐. 실내에서 감기 안 걸려요. 자꾸 이렇게 꽁꽁 싸매면 더 감기 걸려요. 피부에도 뭐가 자꾸 나고요. 그러냐, 알았어. 몰랐어. 서씨는 며느리와 살아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손자 며느리는 당연했죠. 그래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하나 물어야 했고 혹시나 늙은이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며느리 기분 상할까 싶어서 신경 썼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러다가 서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내 돌볼 사람이 사라지니 비상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어서 아픈 것과 나이 들어 아픈 것은 참 달랐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작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으면 후회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괘씸했지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입원했다는 말에 작은 아들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아들도 마음이 약하고 효자는 효자였습니다. 아니, 진수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 진수 탓이냐? 이 나이 되면 다 아픈 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은 아들 부부와는 다시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금방 퇴원하긴 했지만 작은 아들은 걱정이 됐는지 집으로 보약을 지어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뭐예요? 서씨는 작은 아들이 지어준 보약을 손자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깡말라서 여리여리한 것이 몸보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약이야. 비싼 거라고 하니까 네가 먹어라. 아, 저는 못 먹겠어요. 냄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먹어봐. 할머니, 먹기 싫대잖아. 요새 누가 보약을 먹어? 할머니 드세요. 진수 너라도 먹어. 그러면 아깝잖아. 안 드실 거면 버리세요. 그 말에 하는 수 없이 서씨가 먹었습니다. 좋다고 한 게 진짜였는지 정말로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손자와 손자 며느리 모두 집에 있었고 큰 며느리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네요.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 된대요. 그래?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며 하는 말에 서씨는 솔깃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큰맘 먹고 선물해줬던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누가 훔쳐갈까봐 무서워서 한 번도 안 차고 다녔는데 금값이 그렇게 올랐다면 이것도 꽤나 나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다가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시세라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은방에 도착하자 가방 안에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분명히 여기에 넣어서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목걸이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혼이 빠진 듯 했습니다. 순금 10돈짜리였습니다. 언뜻 계산해 보아도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어디다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나오기는 했는데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씩 가방을 열어보긴 했는데 그때 흘린 건지 어쩐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버스에도 문의해보고 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가져갔을 테니 말이죠. 서씨는 그날 이후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목걸이만 생각하면 앓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요. 손자의 연락을 받았는지 큰아들이 찾아와서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거를 왜 가지고 나가셨어요? 세상에 그게 얼만데 그걸 잃어버리세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들의 호통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루 종일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도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도 한심한 듯 쳐다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씨를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자고 그걸 가지고 나갔는지 서씨도 후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는데 소매치기라도 당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흘렸는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순금 10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서씨를 알아눕게 했습니다. 어머니,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도 소식이 갔는지 전화를 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차라리 이대로 콱 죽어버렸으면 싶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도 간수 못하고 노망난 늙은이는 죽어야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까짓 목걸이 없어졌다고 사람이 왜 죽어요? 그게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사준 거고 10돈짜리라고. 10돈이든 20돈이든. 그러고 계신다고 목걸이가 돌아오냐고요.
걱정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깟 목걸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뒤에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일어나 보세요. 뭐 좀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뭐야? 아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웬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깔이 누리끼리한 것이 순금이었죠. 10돈짜리예요. 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수 엄마가 어머니 그러고 계신 거 알고 예물이랑 뭐랑 폐물들 다 팔아서 만든 거예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어째서 이런 걸 주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 씨가 그동안 작은 며느리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 받고 기운 차리시래요. 그러다가 진짜 쓰러지세요. 그 말에 서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작은 아들 내외에 심성이 곱긴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얼른 받으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불퉁하게 말한 아들은 일하러 가봐야 한다며 나갔습니다. 서 씨는 보약을 먹었을 때보다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들고 나가지 마요.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서 씨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순금이 멋있긴 하네요. 차고 다니긴 좀 그래. 무겁기도 하고. 너처럼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하고 다니지.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주마. 어머나, 정말요?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누구한테든 줘야 하는데. 손주 며느리가 좋지. 서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서 받은 목걸이를 손자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어차피 물려준다면 작은 며느리에게 갈 것이고 그건 또 손자 며느리에게 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금값이 그렇게나 올랐다면 나중엔 살림미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자 며느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연수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드렸는데 손자 며느리가 어디에 무슨 사진을 올렸다는데 그래서 아들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차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 거야. 차고 다닐 거 아니고 남 줘버릴 거를 왜 죽는다고 그 난리를 치셨어요? 안 그랬으면 드리지도 않았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냐? 연수 엄마가 진 금붙이 싹 팔아서 사드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손주 며느리한테 줘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서 씨의 표정에도 금이 갔습니다. 애초에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줬다면 그건 서 씨의 것이었습니다. 서 씨가 그걸 누굴 주던지 간에 아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이네 아니네 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을 줘버린 것도 아니고 손자 며느리였습니다. 가족에게 줬는데 이게 이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더 늙고 병들어도 작은 아들 부양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서 씨는 아들의 말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화가 났습니다. 부양받을 생각 없다. 대신 너도 나 죽으면 유산 한 푼 받을 생각 마. 그렇게 할게요. 영철아. 서 씨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작 목걸이 때문에 연을 끊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연락부터 끊어버리는 작은 아들이 괘씸했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아들에게 지쳤습니다. 나이든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 서 씨도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은 넘게 아들과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손주는 그 사이에 조금 컸죠. 명절에 큰아들네가 소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아들네는 없었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증손주의 재롱을 보는 나날이 행복했죠. 그런데 명절 전날 늦은 밤, 서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려고. 잘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애들 보고 모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도 힘들다고 하소연해. 그래도 마음에 걸리긴 한다.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꼭 치매에 걸려야만 가나? 어머님 연세를 생각해요. 이제 곧 90돼. 따로 집 구해드릴 수도 없는 연세야. 알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있잖아. 어린애도 있는데 진수도 불안해하고. 여러모로 어머님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좋잖아요.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알어. 요양원에 모셔야지. 지금까지 모신 것도 힘들었지. 서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서 씨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든 줄 알았다면 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선택을 한 큰아들 내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씨는 평생을 아들과 손자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도 멀쩡한 서 씨를 이렇게 보낼 생각을 몰래 하고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다시 나올 생각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치매에 걸렸으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텐데 말이죠. 서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큰아들이 연락이 오면 어깨가 번쩍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순 없겠다 싶었습니다. 영태가,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다. 아, 혼자요? 왜요? 갑자기. 서 씨는 어느 날 아들의 식당으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애기 보는 것도 이제 힘에 부치고 남은 여생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어떻게 혼자 사세요? 위험해요. 위험하긴. 원래도 혼자 살았는데 뭘. 정신 멀쩡한데 왜 못 살아? 그러자 아들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씨는 아무것도 모른 척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얻어줘. 너희랑 가까울 필요도 없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혼자 말년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요양원에 보낸다면 자식이 아니라 악마가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큰아들은 악마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금방 방 하나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 씨는 손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무작정 나오긴 했지만 서 씨도 본인이 몇 살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슬슬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였죠. 모든 걸 자식과 손자에게 줘버리니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꾸 손을 벌리면 혹시 몰랐습니다.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내버릴지도요. 서씨는 매일 밤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야속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말년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작은 방에 누워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삶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손주 재롱을 보며 넓고 밝은 집에서 시끌시끌 살았는데 말이죠. 가만 보면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늘 서씨에게서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그랬습니다. 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에겐 큰아들이 나를 모시고 산다고 말했지만 사실 서씨가 큰아들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걸 버림받은 뒤에야 알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씨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지만 스스로 잘 살았고 부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늘 큰아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했습니다. 서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은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큰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고 늘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났죠. 서씨는 어느 날 작은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아닌 손녀딸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연서구나. 손녀의 품 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녀의 뒤로 작은 아들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가워 보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그게 말이야, 엄마가 진수네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혼자 살아, 그래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서씨의 말을 끊고 작은 아들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형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찾아오셨냐고 물었어요.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왜 온 것인지도 알 텐데 굳이 묻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아들 부양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심 작은 아들이 자신을 딱하게 여겨서 다시 전처럼 지내자고 해주길 바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코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내 멀어졌습니다. 서씨는 혼자 남겨져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은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꽉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쓸쓸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서씨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데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씨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말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어리석은 서씨 본인이었으니 말이죠.